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영학 세부 과목을 하나씩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경영학의 언어, 뭡니까? 회계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계학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면요, 챕터 1 회계학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회계학이라는 부분을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회계학을 들어갈 때요. 회계학의 어찌 보면요, 이 전개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회계는 뭐냐? 회계라는 건요, 결국 기업의 언어입니다. 기업의 언어. 그러면 기업의 언어, 어떤 언어냐? 그렇습니다. 기업의 언어인데요. 어떤 언어냐면요, 바로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회계죠. 그게 회계예요. 그러면 어쨌든 회계는 기업의 언어예요. 그러면 어떤 언어로 얻었냐? 기업의 경영 활동하는 걸 그걸 표현하는 거래요. 그럼 기업이 경영 활동하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어떻게 회계적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요, 기업은 경영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제품을 사고 팔고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려면요, 다양한 원재료를 사야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원재료와 또 뭡니까? 기계 설비도 사야 될 거고요. 또 공장도 지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를 살 거예요. 그렇게 사고 또 그 제품이 나오면요, 그 제품을 이제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래 활동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업의 일련의 경영 활동에는요, 이러한 다양한 거래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당연히 그 거래가 발생을 하면요, 기업은 일단 그 거래를 인식해야 될 겁니다. 회계에서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인지 아닌지를 우선 인식해요. 그러면 그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걸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 회계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거래를 기록하는 걸 거래를 분계한다 그래요. 분계. 그냥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요, 기업이 1년 동안 경영 활동을 할 때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게 회계예요. 왜? 그게 언어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다양한 거래를요, 회계적으로 일단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적는 게 아니에요. 회계적으로 정말 그게 거래가 맞는지 그걸 판단해서 맞는 것만 인식해서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회계학적으로 거래가 맞는지 인식하고, 그 다음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회계학에서 분계한다 그래요. 분계. 자, 그렇게 이제 쭉 거래를 기록해 놓고 나면요, 그 다음 총계정 원장이라는 데 정기하게 됩니다. 정기. 그 다음 이렇게 정기하고 나면요, 이제 거래를 기록한 거를 총계정 원장이라는 데 쭉 이제 옮겨놔요.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다시. 그럼 그 총계정 원장이 정말 제대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 수정전 시산표라 그래요. 그게 뭐냐? 시산표가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본 표다라고 해서 내가 거래를 기록한 걸 총 계정 원장에다가 쫙 기록했을 때 제대로 기록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맞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본 시산표가 맞다라고 하면요, 이제 연말에 뭐 하냐? 결산하게 됩니다. 여기 언제나 12월 31일 나죠. 결산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고 나면요, 이제 결산을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뭐냐?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수정 전과 수정 후는요, 결산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전에는 수정 전 시산표, 결산을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해요. 결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 시산표를 역시나 작성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맞으면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래요.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업의 1년 동안의 회계를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떤 거래를 하면 일단 거래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게 회계학적으로 거래가 맞으면 이제 기록합니다. 그 다음 그 기록을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기록을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모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제대로 모아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수정전 시산표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됐다면요. 이제 연말에 결산하죠. 결산하고 난 뒤에 다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회계의 재무제표가 딱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업의 재무제표예요. 이게 바로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면요. 이 재무제표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그걸 왜? 기업의 언어래요. 그 외부와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랍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배우는 게 뭐냐?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는요.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5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재무제표를 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현금의 흐름을 알려주는 현금 흐름표가 있고, 네 번째, 주주들의 자산이라고 불리는 자본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요 5가지가 뭐냐? 우리 IFRS 국제회계기준하에서 5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됐으니까 그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네요. 왜? 그걸 알아야 외부와 소통하고 내부에서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게 뭔지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서 보면요. 이런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요. 기업 내부에서 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에서 해요. 그러면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데 누가 하냐? 기업의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럼 여러분 기업 내부에서는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런 요인들이 발생해요. 어떤 요인이 발생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기업은요. 항상 자신의 실적이 좋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고 그래야 자신들이 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업의 어떤 성과를요. 좀 뻥튀기 하려는 그런 유인책이 좀 발생합니다. 항상 기업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서 작성한 이 회계 재무제표는요. 그래요. 기업 내부에서는 이걸 좀 뻥튀기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게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그 재무제표를 믿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뻥튀기 시켜놓고 완전 거짓말만 해놓으면 외부 사람이 그걸 믿고 만약에 소통을 하다 보면 외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나쁜 영향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말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이 사람들과 관련 없는 외부의 제3자가 와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부 회계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누가 하냐?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CPA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이렇게 기업에서 작성된, 내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말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통해서요. 최종적으로 그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4가지의 의견으로 표시합니다. 4가지의 의견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적정 의견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요 3가지를 받게 되면요. 3가지 중에 하나를 받게 되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딱 하나 적정 의견을 받았을 때만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잘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재무제표를 내부에서 작성한 회계 재무제표를요. 공인회계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요. 이제 이 회계 재무제표는 외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적정 의견을 받은 우리 흔히 말하는 KS 품질표 받은 그런 재무제표만 이제 외부에다 공시합니다. 외부에다 공시해요.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야만이 외부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정 의견을 받은 회계 재무제표들을 여기에다가 공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놨죠. 그럼 이제 외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회계, 그 기업의 회계 언어를 통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과 내부에 있는 그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회계 지표의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회계의 프로세스입니다. 회계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자, 회계라는 건 기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요. 그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래가 발생하는데 그 거래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바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기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경영학과에 보면요. 경영학과에 보면 회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계 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바로 회계 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요. 그 기업이 1년 동안 회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봤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그 수단,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두 번째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요. 우리 경영학과에 보면요.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중급 회계, 고급 회계가 사실상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바로 중급 회계, 고급 회계입니다. 그러면 중급 회계는 뭐냐? 회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는 거고요. 고급 회계는요. 회사 하나하나를 합쳐놓은 것들이에요. 회사 하나하나 요것들을 자, 1번 회사, 1번 회사를 합쳤을 때 그때 어떻게 또 회계 처리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게 바로 고급 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중급 회계는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고 고급 회계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까지 다 공부했네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중요한 재무제표가요. 내부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내부 사람들은 이걸 뻥튀기 할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래요.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외부 공시에 대해서 이렇게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요. 외부에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줘야 되죠. 그게 외부 공시하게 되고 마지막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겠죠. 회계지표 활용법. 이게 바로 회계 프로세스의 5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학이라는 학문은요. 거의 바로 여기 1번과 2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다 1번과 2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은요. 회계원리는 일단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회계원리를 좀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바로 중급회계, 고급회계라고 하는 바로 여기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회계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외부 공시하는 것과 회계 지표 활용까지 요 2번부터 5번까지를 차례대로 쭉 진행해 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회계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회계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건데요. 왜 회계의 재무제표가 저렇게 5가지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선 가장 첫 번째 회계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회계 정의. 자, 여러분들 교재 펴시면 회계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회계 정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 그래요. 다시 한번. 회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회계는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 그러면 자, 지금부터 회계 정의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회계 정의가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래요. 그럼 첫 번째, 의사결정자에는 누가 있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사결정,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의사결정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도 회계 정보를 이용한대요. 회계 정보를 이용한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관리자들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회계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당국, 정부도요. 요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한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외부 투자자는요, 왜 기업의 회계 정보를 활용하냐?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인데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여기에 투자할지 말지 그걸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은요, 현재 기업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확인하고 데 있어 어떻게 뭘 활용하냐? 그래, 회계라는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은 주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투자. 그 다음에 내부 관리자도 회계 정보를 활용한대요. 내부 관리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CEO,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자는요, 왜 회계 정보를 활용하냐? 말 그대로 이 사람은요, 우리 기업 내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내부 관리자는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회계 정보를 활용하냐? 그래요. 기업 관리 목적으로 이런 회계 정보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요. 세무당국. 정부는요. 왜 이런 회계 정보를 활용하냐?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기업이 이런 일련의 경영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냐? 세금이란 걸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이라는 게요. 그 기업이 현재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면요. 그 기업이 오히려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세금 부과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걸 활용을 해서 기준을 세우냐? 그래요. 기업의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보통 세금 부과 혹은 세금 징수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활용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외부 투자자들은요. 투자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무제표 혹은 재무제표 요거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요걸 엄밀하게 말하면요. 요게 재무회계가 됩니다. 재무회계. 재무회계라는 건요. 그래요.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자신들이 이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 관리자 같은 경우는요. 내부 관리자는 자신들이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활용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회계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원가 관리 회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 과목이에요. 회계에서 또 세부 과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를 위해서요. 정부는 주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활용하죠. 이렇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회계를 활용할 때는요. 세무회계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걸 공부할 때요. 좀 세부 과목으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라는 걸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회계는요.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재무회계를 묻는 거예요. 이 재무회계에 있는 게 뭐냐?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회계라는 걸 배울 텐데요.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요. 사실 요거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을 위한 회계. 그게 뭡니까? 재무회계.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회계는 사실상 이 재무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재무회계의 대표적인 5가지의 재무제표 종류가 바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요 5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3가지는 좀 약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외부 투자자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한대요. 그러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내가 소통을 하려면요. 어떤 회계에 정확한 표시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는 회계를 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국제회계기준 IFRS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 회사와 외부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원가 관리 회계는요. 이건 내부의 CEO가 이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를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뭔가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왜?
사장이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 회계 담당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 물어보면 되죠. 여기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회계 그 직원 이거 회계 재무제표 작성한 직원을요 맨날 불러내면 이 회계 재무제표 작성한 직원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고 원가관리 회계는요 여긴 기준이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관리 회계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무당국이 주로 세금 부과를 위해서 쓰는 세무회계는요. 여기는 기준이 있긴 한데 이런 IFRS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세무 기준입니다. 세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정부만이 활용하는 세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금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첫 번째 회계의 정의에서 의사결정자가 누가 있는지를 일단 쭉 한번 봤네요. 회계의 정의가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데 그 의사결정자의 총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포커스를 누구한테 둔다? 그래, 외부 투자자한테 둔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계의 정의에서 의사결정자에 대해서 쭉 봤다면요. 회계가 뭐냐?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뭐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대요.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대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공을 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어야겠죠. 자,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 그래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뭐냐?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Financial Statement라 그러죠. 바로 그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요. 재무제표라는 5가지의 그 종류의 거기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계예요. 그게 회계예요. 그래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뭐로 제공하냐? 그래요.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회계는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공부하는 게 바로 그게 회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러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재무제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와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로 나누어요. 첫 번째 특정 시점과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로 나눕니다. 왜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이렇게 2가지로 큰 분류를 나누냐? 그건 여러분 이거예요. 자, 어떤 기업의 경영의 전체의 어떤 상황을 알려면요. 바로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면요. 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A라는 기업이 있고요. 자,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A라는 기업이요. 12월 31일 날 자, 12월 31일 날 A라는 기업이 얼마 가지고 있었냐면요.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B라는 기업은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월 31일 딱 특정 시점에 딱 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A는 10억, B는 100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딱 이 상황을 딱 보면요. 그러면 A랑 B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좋아 보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누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B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볼게요. 뭐냐면요. A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1년 동안 A 기업은 얼마를 벌었냐면요. 9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9억을 벌어서 1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A 기업은 연초에 얼마 있었냐? 1억 있었던 거죠. 그 다음 B 기업은요. B 기업은 1년 동안 얼마 벌었냐면요.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결국 B 기업은 연초에 얼마 가지고 있었냐? 99억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월 31일만 딱 두고 이 두 기업을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A 기업이랑 B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B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에 각 기업의 경영 성과까지 보여주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요. A 기업이랑 B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A 기업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12월 31일 날 회사의 규모만 봤을 때는 B 기업이 훨씬 더 규모가 커요. 그런데
경영 성과나 앞으로 경영 성과를 통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은 A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한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이 어떤 지금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때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업들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B 기업은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는 기업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영 성과가 굉장히 나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A 기업은 지금 외형으로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을 이렇게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더해보니까 A 기업과 B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누는 겁니다.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이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특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영어로 balance sheet라 그래서 BS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알려주냐?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재무제표는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 요렇게까지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로. 여러분 주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책 같은 걸 읽다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있으면요. 책이 여기 글이 이렇게 막 적혀 있죠.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여기 글 중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1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내려가 보면요. 1번에 대한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이게 뭐 영어로 풋노트 혹은 노트라 그러죠. 이게 바로 주석입니다. 자, 어쨌든 재무제표라는 건 총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것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걸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요 3가지와 마지막 주석 요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회계의 프로세스에서 두 번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눈에 개관을 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으로 나누는데 우선 첫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거에 재무제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설명하고 세 번째로 현금흐름표를 설명하고 네 번째로 자본변동표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주석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주석이란 건요. 여러분 원래 국제회계기준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IFRS라는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IFRS가 이전에는요. 국제회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뭘 썼냐면 US GAAP이라는 걸 썼습니다. US GAAP이라는 이 세계 표준 기준에서는요. 예전에는 주석이 재무제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US GAAP에서 유럽식의 IFRS로 넘어오면서 이 주석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여기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에 특정 시점을 나타내주는 스탁의 재무제표 밸런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 밸런시트는요. 특정 시점에 기업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요거죠. 지난번에 쌤이 OT 때 잠깐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특정 시점에 뭡니까? 요 특정 시점에 그렇죠. 기업의 뭡니까?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 자,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 상태표는 영어로 Balance Sheet라 그래서 BS라 그럽니다. Balance Sheet 이렇게 해서 BS라 그래요. 자, 보통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정리하면요. 자, 이렇게 T자를 우선 이렇게 그려요. 큰 T자를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이게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BS라는 걸 적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어느 기업의 재무 상태표인지 땡땡 기업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표인지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면요 1월 1일 혹은 12월 연말이면 12월 31일 이렇게 딱 특정 시점을 한 시점을 딱 정해줘요. 그때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BS를 딱 적고 나면요. 왼쪽에 뭐가 오냐? 자산이 오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은 그 기업이 정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쌤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쌤이 집을 샀는데 쌤이 집을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쌤이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 10억을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샀냐? 제 돈 7억이랑 남의 돈 3억으로 제가 이렇게 샀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 기업이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이 오른쪽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위쪽의 부채는 뭐냐? 남의 돈이에요. 이건 바로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쉽게 말하면 남의 돈. 내가 빌린 돈이죠. 그리고 자본은 뭐냐? 이건 내 돈이에요. 내 돈.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주돈이에요. 주주돈. 내 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살 때 그 아파트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해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는 자산, 뭡니까? 그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왼쪽에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뭐냐? 기업이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오른쪽에서 알려줍니다. 자금 조달 현황이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OT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산은 반드시 뭐와 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래요.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 식을요. 우리가 회계학에서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회계학에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들 편입시험에 혹시나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거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에 대한 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처음에 T자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는 걸 알려주는 걸 여기 적고요. 왼쪽에 어느 기업인지 적고 오른쪽에 특정 시점을 적어주고 난 뒤에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크게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 유동자산. 두 번째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자, 유동자산 안에 또 세부 항목들이 좀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 비유동자산 안에도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도요. 첫 번째 일단 크게 유동부채가 있고요. 유동부채.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부채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마지막 자본인데 자본은 여기 세부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본 사이드에 가서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우는 거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이 재무상태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씩 보는 건데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표다. 그래서 BS라고 적고 어느 기업인지 적고 특정 시점을 적어주고 나면 왼쪽 자산, 오른쪽 부채, 자본 적는다. 자, 자산 안에 좀 더 세부 항목으로 보면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 유동자산 안에 또다시 세부 항목이 있고 비유동자산 안에 또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는요. 역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 안에 또 세부 항목이 있고 비유동부채 안에 또 세부 항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본은요. 총 5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제부터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넘겨보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볼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산에서 유동자산부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갈 겁니다. 자산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볼 거고, 그 다음 부채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볼 거고, 마지막으로 자본 볼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왜 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편입시험에 어떠한 항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면요. 자산에 일단 어떤 종류가 있냐.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요. 크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유동자산은 어떤 거냐면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이 보통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현금 또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거나 사용되어 소모될 자산들 요것들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반대로 비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을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내에 현금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래요. 이건 당연히 유동자산에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기업이 제품을 팔아놓고 돈을 안 받게 되면요. 나중에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 매출 채권이라 그래요.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했을 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 그래요. 세 번째,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냐? 기업이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유가증권 형태로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업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거. 네 번째, 성급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업이요. 어떤 상품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그걸 우리는 성급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급금도 유동자산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산에 해당이 돼요. 자, 보시면 성급금이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도 이것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산으로 봅니다. 성급금도요. 다섯 번째, 재고자산. 이게 뭐냐? 기업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딱 이제 제품을 그 창고에다 쭉 쌓아두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재고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요. 자산에서 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왜? 재고자산죠. 금방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 상품 금방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유동자산 한번 볼게요. 비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들이에요.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 1번 첫 번째 투자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의 고유한 영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장기 투자자산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에 1년 이내에 사고 팔 수 있는 거면 유가증권인데요. 그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똑같은 현상이 주식의 투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 의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회계가 초반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자산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업이 어떤 그 생산 활동을 할 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이 기계 설비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기계 설비나 공장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자산. 그게 바로 유형 자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일부러 쉽게 안 적고 회계학에 있는 즉 IFRS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IFRS에 있는 것이 그대로 시험에 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형자산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형의 자산들을 전부 다 유형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기계 설비 같은 경우 기업이 1년만 일하고 이제 기계 설비 다 팔아버리고 이러지 않죠. 기업이 계속 영속하는 한 제품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기계 설비를 1년 이상 당연히 보유할 겁니다. 당연히 그 기계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되겠죠. 다 유형 자산이에요. 세 번째 무형자산은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자산인데 이거는 무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특허권 같은 거예요. 특허권.
그 기업이 어쨌든 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제품을 잘 만들고 그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죠. 무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업의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특허를요. 하나 내면요. 당연히 1년 이상 계속 보유합니다. 그걸 나중에 1년 안에 팔아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에 바로 자산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을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본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산에 대해서 다 봤죠. 지금 어디 한 거냐면 자산에 있어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 봤다면요. 이제 부채에 있어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에 있어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한번 볼게요. 자, 유동 부채, 그다음 두 번째 비유동 부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동부채 한번 볼게요. 유동부채는요. 1년 이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아까 전에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했다면 유동부채는요. 1년 이내 이 부채, 남으로부터 빌린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동부채의 대표적인 세부 항목들을 보면요. 첫 번째 매입 채무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준 거예요. 외상으로 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매입 채무입니다. 두 번째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는데요. 기업이 좀 급하게 돈을 써야 돼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이렇게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인 차입금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세 번째 미지급금은요.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채무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어떤 생산하고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걸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어떤 돈을 빌렸는데 그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면 그건 미지급금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선수금.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지금 뭐 상품을 주기 전에 미리 그쪽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금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일시적 보관 후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이 돈을 잠시 그냥 보관만 했다가 저 사람한테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받아서 제3자한테 꼭 줘야 되는데 잠시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금 같은 게 해당돼요. 여섯 번째 미지급 비용은요. 단기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미지급한 비용인 거죠. 아직까지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 다음 7번 미지급 법인세. 뭐냐? 말 그대로 법인세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래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8번 유동성 장기부채는요.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을 유동부채로 재분류한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돈을 빌렸을 때요. 그거를 3년 동안 갚는데요. 3년 안에 갚으면 된대요. 그러면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요 부채는요. 일단 처음에 유동부채가 아닙니다. 비유동부채에 해당돼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나중에 이제 딱 1년 안에 이제 갚아야 되는 순간이 돼버려요. 그럼 비유동부채에서 이 부채를 어떻게 분류하냐? 유동성 장기부채로 밑에 있던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올립니다. 그런 게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유동부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는요.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즉 1년 이내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입니다. 대표적으로 1번 사채, 요 사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채. 두 번째 장기 차입금, 말 그대로 1년 이상 돈을 쓰기 위해서 빌린 금액, 그게 장기 차입금이고 세 번째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4번 퇴직급여 부채, 이게 뭐냐면요. 회사는요. 종업원들이 일단 딱 들어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제쯤 퇴직할 거를 예상을 해서 1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퇴직금을 일부를 회사가 쌓아둬야 돼요. 근데 이 퇴직금이 뭐냐? 결국 그 종업원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잠시 보관만 하고 있는 부채라 그래서 요거를 퇴직급여 부채라 그럽니다. 이것도 비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왜? 지금 직원이 당장 1년 안에 보통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금액은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걸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채 종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까지 봤고요. 다음 자본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자본은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실제로 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삽니다. 그 사는 즉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을 하면요. 예를 들어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자,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전자 주식 제도로 바뀌어서 종이 증권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요, 주식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앞에 보면요, 요 한 장이 얼마냐? 5,000원짜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걸 뭐냐? 액면가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요 종이에 적혀 있는 액면에 있는 금액이라 해서 액면가라 그래요. 그러면 주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짜리를 10장 내가 만들게 되면요, 액면가 5,000원짜리를요, 총 10장 발급하게 되면요, 10주 발급하게 되면요, 그럼 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죠. 근데 실제 이 5,000원짜리가 액면가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5,000원에 실제로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왜?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요, 이 금액이 5,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돼요. 그럼 실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이 10,000원이었으면요, 그럼 10장을 동일하게 발배하게 되면요, 즉 이 기업은 10,000원이라는 돈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액면가 5,000원짜리를 10장 했을 때 그 액면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금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요, 실제로 얼마 들어왔어요? 10,000원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5,000원만큼 차이 나죠. 그 5,000원만큼 차이 나는 게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요 두 개를 합치면요, 실제로 이 기업이 정말 받았는 금액, 요 금액이 나와요. 네, 요걸 우리가 납입자본이라 그래요. 납입자본이라고 합니다. 요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본 조정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건 뭐냐? 자본 거래를 통해 자본을 변동시키는 항목이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중 어느 계정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자본 조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사주 같은 거예요.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본 조정에 해당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 정도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포괄손익이라는 것부터 우선 알아야 되는데, 포괄손익이란 건요,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은요, 손익 거래를 통해 기업의 순자산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단기 순손익에는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에 여기다 넣게 돼요. 요건 잠시 후에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OT 시간에 쌤이 그때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본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죠. 그 자본에 정확히 말하면요,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그래요, 이익잉여금이라는데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요 네 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요거 1번, 2번, 5번, 그리고 여기 기타 포괄손익, 요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뭐 했냐면요, 회계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에 하나 더 남았죠. 뭡니까? 주석.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